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들 만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감쪽 같은 연기력으로 아들, 남편, 자신까지 속이고 배신한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정말 사연자님의 날카로운 촉과 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더 큰일이 벌어졌을 텐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왔던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사가 또 있을 수는 없었죠. 물론 감정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성장해 아들이 한 가정을 책임을 져야 한다니. 만감이 교차하고 시원섭섭한 느낌이 많았죠. 워낙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뒤 제가 건강이 나빠져서 더 이상 애를 가지기는 힘들다고 병원에서 말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아들이었고 또 둘도 없을 아들이었죠. 다만 평소에 워낙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결혼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혹시나 아들도 그럴까봐 엄청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래 몇 년은 고민했었는데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 소식에 정말 기쁘다기보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참으로 참했었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며느리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다들 저와 같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준식이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니? 같이 지내다 보니 같이 생각하는 방향성도 맞는 것 같고, 무엇보다 잘 챙겨주고, 그래서 신뢰가 가요. 그리고 어머님을 만나뵈니, 어머님도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좋은 결혼이 될 것 같아서 더욱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요. 말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심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며느리는 말을 할 정도로 참한 아이였죠. 특히 새하얀 정장옷을 입고 온 며느리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는데 지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인물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지만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나 싶을 정도로 참한 그런 며느리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은 참으로 잘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요즘 이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다 차분하고 많이 배운 그런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도 며느리와 잘 지내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엄마와 딸처럼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로 컸습니다. 남편 역시도 그런 며느리가 참으로 마음에 드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1년째 병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쇠해서 투석을 계속 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힘드니까 아예 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도 9살이 많지만 그래도 요즘으로 치면 건강할 나이인데 젊었을 적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 많이 아프더군요. 어쨌거나 그런 남편에게 병문안 겸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남편이 며느리를 참 예뻐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남편은 저와 남아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먹였는데 10년,
20년은 더 살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자꾸 몸이 무거워. 그래도 병원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점점 좋아질 거예요.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의미가 컸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늘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중한 아들이 결혼을 하는 만큼 돈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식장도 좋은 곳으로 잡았고 식사도 최고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방문하는 하객들은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며느리의 부모님이었죠. 며느리 같은 경우 10대에 어머니를 잃고 20대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홀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교환학생으로 미국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타 어디에 있는 대학이라고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좋은 대학교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며느리가 진짜 공부를 잘했나 보더라는 이야기를 했죠. 또 며느리 직업도 세무사였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생활을 쭉 하는 게 외로워서 한국으로 와서 아들을 만났고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며느리가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장이랑 이런 부분들을 다 도와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준비하고 그래야 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니? 우리가 이젠 남도 아니고 너희들 돈은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데 잘 쓸 수 있도록 해. 또 아직 내가 이 정도 해줄 능력은 충분히 있다. 너무 감사해요. 하늘에서 엄마랑 아빠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참으로 가슴이 아파 며느리를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게 되었죠. 그리고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들도 모두 아들네 부부가 쓸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까지도 도와주었죠. 사실 저와 남편은 어릴 적에는 고생을 많이 했었지만 이후에 남편이 목재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아끼면서 살아왔죠. 아들 녀석에게도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어. 어릴 때는 참 많이 혼내고 사달라는 게 있어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사주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니 어미로서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아들 부부가 다녀온 뒤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제 집에 아들 부부가 방문을 했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죠. 뭐 어려운 건 없니? 아직은 뭐 크게 어려울 것은 없어요. 청소기 같은 것들을 사야 하긴 하는데 저도 직장에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천천히 사려고요. 저는 그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축의금으로 준 돈도 있고 또 너 말고도 준식이 너도 벌잖니? 엄마 저희 돈은 거의 재테크 하는데 쓰고 있어요. 적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펀드도 들고 있고요. 네, 어머니? 그 축의금도 엄청 많은 돈인데 허투루 쓸 수가 없어서 이자 높은 곳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 월급이랑 저랑은 지금은 따로 관리하긴 하는데 나중에 자산이 늘어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합쳐서 관리하려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경제관념을 철저히 가르친 보람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내가 그러면 청소기 하나 보내주마. 아니에요, 어머니. 청소기 급한 것도 아니고. 당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급한 게 아니라니. 신혼살림은 알아서 장만한다더니 아직도 장만 못한 거냐? 아직 저희가 다 신경을 못 써서요.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도 했고요. 둘 다 지금 직장이 바빠서 정신이 없기도 하네요. 걱정 마라. 내가 시간도 많으니 집에 한번 들려서 필요한 것들 좀 챙겨주마.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파트도 해주셨잖아요. 당연한 거다. 우리 집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말하며 얼마 후에 실제로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몇백만 원이 들긴 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더 지난 뒤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하고는 했었는데 점점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새아가는 뭐 하고 있니? 아, 바쁜가 봐요. 세무사가 진짜 하는 일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 힘들까봐 걱정이구나. 그래도 혼자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까지 갔는데 쉽게 지치지는 않을 거예요. 악바리 같은 면이 있으니까요. 그래. 참, 며느리 하나는 잘 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며칠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시간쯤 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얼굴을 못 본 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들어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응, 그래, 나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되지 않았니? 그래서 전화했다. 잘 지내고 있는가 했어.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요? 그래, 나도 잘 지내고 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다음에 봬요. 그렇게 짧은 통화가 끝났습니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차가운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좀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마도 일이 피곤하고 너무 바빠서 그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점점 며느리는 더 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전화를 걸었지만 이제는 전화도 잘 안 받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가 싶기도 하면서도 저도 어렸을 때 힘들게 일을 했던 기억이 떠올라 과도기겠구나 싶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점점 찾아오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늘 집에 좀 와라. 예.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아니, 무슨 일은? 혹시 너네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무슨 일은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분명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일단 집으로 무조건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아들은 퇴근했고 제가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이 푸석푸석한 것이 새 신랑의 얼굴이 도저히 아니었죠. 요즘 일이 힘드니 얼굴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엄마 힘들기는요. 그냥 그럭저럭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얼굴이 그래? 솔직히 말해봐라. 사실 요즘 영주가 이상해요. 명주, 새아가 말이니? 네, 사실 지금 저도 얼굴을 못 본 지 좀 됐어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 모르겠어요. 세무사가 무슨 출장이 그렇게 잦은지도 모르겠고, 또 거의 들어오는 날에도 새벽이나 되어서야 들어오고 그러네요. 그래.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이야기는 해봤니? 해봤죠. 그런데 그냥 짜증만 내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며느리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며느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어머니. 예. 준식이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니? 예. 그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일하느라 바쁘니까 좀 그런 것 뿐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속 새벽에 들어가고 거의 남남처럼 생활한다는 게 말이 되니? 솔직히 결혼하긴 했지만 남남 아니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참견하시면 전 시어머니도 남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예쁘고 참했던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버릇없고 무례한 여자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 연기였던 것인지 저는 머릿속에서 폭풍이 떠나질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함께 온갖 생각들이 쏟아져 내렸고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아들이 퇴근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나서야 아들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너 술 먹었니? 술도 못하는 애가 무슨 술이야? 아, 그냥 좀 속상해서 먹었어요, 엄마. 도대체. 아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청소는 언제 했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또 제가 사준 청소기부터 다양한 물건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바닥에 앉아 아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저도 지금 거의 2주째 얼굴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집안의 물건들도 사라지고 또 자꾸만 급하다고 저한테 돈을 보내라고 그래서 돈도 보내주고. 저는 아들의 말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축의금 5천만 원 역시 며느리가 적금한다고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지금 아들한테도 급하다면서 벌써 700만 원씩 세 차례 2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아가 일하는 직장이 어디라고 그랬지? 저도 몰라요. 그냥 강남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너 연애할 때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몰랐어. 그냥 매번 저 있는 곳에 오거나 아니면 강남 카페 같은 데서 만났으니까요. 근처에 사무실이 있다고는 했는데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뭔가 한참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며느리가 절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명함을 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이 보관하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의 명함에 적힌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세무사무실이 맞긴 했지만 이명주라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일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며느리가 아들과 저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에 자꾸 이상한 사람 찾는 전화가 계속 오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요즘에 자꾸 누가 장난을 치는 건지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없는 사람들을 찾네요. 저번에는 희주인가 누구를 찾더니 이번에는 명주?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뭐라고 했냐고 물었지만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지금 더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이기도 했고 일단은 사건을 아들이 일단락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이명주. 이 이름은 속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인증하는 절차 없이 그게 되지는 않았을 테니 적어도 이명주라는 이름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며느리의 행적을 쫓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며느리가 다녔다고 말했던 모 대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었던 것이니 미국은 몰라도 적어도 한국에는 학적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학적은 남아 있더군요. 실제로 같은 이름의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라서 더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와 같은 또래에서 같은 이름의 학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만 퇴학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엄마. 어째 목소리가 밝구나? 아, 영주가 어제 들어와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랬구나. 뭐라고 하든 자기가 너무 일이 힘들어서 날카로워졌던 것 같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길래 저도 받아줬어요. 잘 됐네요. 요번에 엄마 보러 주말에 같이 찾아가기로 했는데 아니다. 나 요번 주말에 지인들이랑 지방에 좀 쉬러 갔다 오기로 했다. 말씀도 없이 갑자기요? 언제는 내가 말하고 갔든 어쨌거나 나 하나만 물어보자. 지금 혼자 있니? 네, 영주는 회사 나갔고 저는 주말에 휴무잖아요. 그래. 그러면 나 잠깐 너 얼굴 좀 보러 가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말한 뒤 택시를 타고 바로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명주와 화해를 했느니 뭐니 하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았죠. 속으로 열불이 터지고 바보천치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네의 방 등을 확인했죠. 여전히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안방에는 왜요? 청소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하는 거다. 에이, 무슨 애들도 아니고. 지금 이게 정상이니? 다 어질러져 있는데. 제가 버럭하자 아들은 금세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청소를 해주는 척하면서 책장이랑 이런 곳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찾는데 박스가 보여서 꺼냈죠. 박스를 꺼냈더니 거기에는 며느리의 소지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다른 소지품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예전에 쓴 것 같은 지갑들이라 알 수 없는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 그리고 대학교 졸업 앨범이 있었습니다. 분명 퇴학당했다고 했는데 저는 며느리가 퇴학을 당했는데 어떻게 졸업 앨범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쓰레기 봉투 좀 사와라. 쓰레기 봉투요? 여기 있는데. 그 작은 걸로 어떻게 저기 쓰레기랑 거실 쓰레기를 다 담겠니? 50리터짜리로 사와라.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아들은 입술을 삐죽 내밀면서 슈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며느리의 졸업 앨범을 뒤져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앨범에는 며느리의 사진이 분명 들어가 있었는데 연락처는 없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연락처를 사진으로 찍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전화번호가 새겨진 수첩도 재빨리 전화번호들을 찍었습니다. 좋기 20명에서 30명의 전화번호가 숫자와 함께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었고 아들이 돌아오자 저는 바로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처음에 무턱대고 연락을 할 뻔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혹시나 며느리의 지인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연락을 하자마자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 며느리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교 앨범에 있는 사람들 중 여자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죠. 조작된 앨범이겠지만 비슷한 또래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알 수도 있었으니까요. 특히나 퇴학을 당할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면 건너서라도 소문을 들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도 그중 한 명이 제 며느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례금을 준다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연락이 닿은 젊은 아가씨를 한적한 카페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례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이명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최대한 정중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가씨는 저를 경계하지는 않더군요. 알죠. 걔 꽤 유명했어요. 유명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질 나쁜 애들이랑 많이 어울렸던 애예요. 그리고 단란주점 같은데 나가다가 걸려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퇴학을 당했어요. 또 애들 돈도 한참 꾸고서 갚지도 않아가지고 이야기도 엄청 많았고요. 하여튼 걔 엄청 나쁘게 기억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영주가 또 사고 쳤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네, 어차피 중간에 퇴학당해서 영주 연락처 아는 사람도 아예 없을 거예요. 저는 공손히 이야기를 끝낸 뒤 바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예전부터 저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는 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냥 내쫓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온 뒤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또 반갑게 전화를 받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를 바꿔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급하게 일이 있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연기를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일단 피하고 봐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까지는 참고 꾹 참아야 했죠. 저는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오늘 하루 택시를 빌리려고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오늘 하루요. 통으로요? 네. 금액은 얼마가 되든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벽에 택시 한 대를 불러서 아들 집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시길래 하루 종일 택시를 빌리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반쯤은 진실을 답했습니다. 제 돈을 떼어먹은 여자가 있는데 증거를 모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에 택시기사는 눈이 반짝거리더군요. 저는 별 답변도 안 했는데 능숙하게 택시기사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진 곳에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익숙한 모습의 여자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을 한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곧장 차를 타더군요. 그런데 제가 못 보던 차였습니다. 외국 차였는데 상당히 고급차 같았습니다. 저는 그 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강남의 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군요. 저는 택시도 역시 거기에 같이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주차비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대답 없이 그냥 봉투에 담긴 돈을 넘겼습니다. 애초에 말했던 것보다 20만 원 정도 더 넣은 금액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그 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며느리가 차에서 내려 어떤 빌딩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천천히 따라갔죠. 다행히도 며느리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을 빌딩 현관 밖에 숨어서 봤습니다.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더군요.
저는 빠르게 층수를 확인했죠. 6층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6층은 에스테틱이라고 쓰여진 곳이었는데 피부관리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엄마? 꿈자리가 좀 그래서 전화해봤다. 잘 있는지. 네, 잘 있죠. 새아가는 출근했죠. 월요일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알겠다. 운전 조심하고. 알겠어요. 꿈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며느리가 지금까지 축의금이나 아들에게 빌린 돈으로 뭐를 하고 다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또 아들의 돈을 쓰고 있는 중일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며느리가 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다시 며느리가 어디를 가는 모습이더군요. 역시나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르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차에서 내리더니 어떤 아파트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조심히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역시나 엘리베이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0층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10층에 2개의 현관문이 양옆으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벨을 눌러보면 어디에 며느리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저는 그것까지 확인을 한 뒤 그래도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다시 흘렀을 무렵 저는 지인 중 한 분에게 이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지인은 남편이 알던 분인데 참 재미있는 분이라 친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기자 일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그래도 동생이라면 좀 이런 일들을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많이 보지 않았을까 해서 왔지요. 저야 뭐 연예부 기자였으니까 더한 일들도 듣고 보고 그랬기는 한데 실제로 형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믿기질 않네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일단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는 후배놈 중에 기자 때려치고 흥신소하는 놈이 있는데 부탁해볼게요. 이런 일도 해주나요? 그럼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분류는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면 안 되겠지만요. 돈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사례는 얼마든지 할 테니까요. 형수님, 제가 도움 받은 게 얼마인데요. 이 식당 차릴 때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돕겠습니다. 형님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형님 건강 더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그래야죠. 그이가 알면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저는 몇 주간 잠자코 얌전히 지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결국 며느리와 아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분노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다만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일찌감치 돌려보내기는 했죠.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지인으로부터 온 연락이었죠. 형수님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요? 심각한가요? 네, 형수님.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오세요. 저는 지인의 말에 심호흡을 하고 알겠다고 말한 뒤 지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어떤 사무실이었죠. 안녕하세요. 창섭 형님 후배입니다. 이번 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 뭐 의뢰를 받으면 다 하니까요. 일단 형님이랑 같이 여기 앉아보시죠. 그렇게 후배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며느리의 행적부터가 요상했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니고 종종 피부과나 성형외과에도 들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보내고 난 뒤에는 점심쯤 늘 아파트에 들리는데 문제가 이런 아파트가 두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강북에 있는 곳이었고 하나는 강남변에 있는 곳이었는데 둘 다 고급형 아파트라고 하더군요. 어르신, 이 사진들 좀 보시겠어요? 구배라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았는데 남자랑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보다 20살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중년이었고 또 한 명은 며느리 또래, 그러니까 제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한 남자였습니다. 둘 다 누가 보더라도 커플처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트도 하고 밤도 같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저는 심호흡을 하면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계속할까요? 어르신, 그 말에 저는 결심을 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 이어지는 사진들은 제 아들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의 남자를 일주일 동안 나눠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제게 틀어주더군요. 이건 제가 카페에 이 여자가 있을 때 근처에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녹음한 파일입니다. 통화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통화에서는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몰라. 노인네 적당히 해야지 말이야. 진짜 짜증나 죽겠다. 이 생활도 진짜 길어야 몇 년일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완전히 건강하잖아. 나는 아버지가 병원에 1년째 있고 엄마도 나이가 연로하시다고 하고 그래서 몇 년 버티면 되겠다 싶었는데 10년도 더 살겠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 허수음이 나더군요. 이런 사기꾼일 줄 미처 몰랐던 제 자신이 참 바보 같기도 했고 또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일찌감치 일이 커지기 전에 잡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통화는 계속 흘러나왔죠. 몰라, 일단은 7천만 원 정도 뽑아먹기는 했는데 더 이상 돈이 잘 안 나와. 노인네가 돈을 줘야 하는데 그 구멍이 막혔어. 아파트 담보대출? 그게 4명이가 아닌데 가능해? 부부면 가능하다고? 나 그거 못하는 거 알잖아? 그래. 다 뻥카인데 어떻게 하냐? 저는 뭘 못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또 거친 언사에 인상이 찌푸려졌고 뻥카라는 것은 또 뭔가 싶었습니다. 물론 나중에야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요. 며느리는 계속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오죽했으면 집안에 사다 둔 청소기며 TV며 다 가져가 중고거래로 팔았겠어? 그거 몇백 겨우 건졌다. 이러다가 이거 먹고 끝나는 거 아닌지 몰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벌건 대낮에 저런 통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덕관념이 아예 무너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상 범죄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것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여자 술집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주변 평판이 매우 안 좋습니다. 듣기로는 아마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감옥이요? 예, 아마도 사기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알아내진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도박도 합니다. 그쪽 깡패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술집은 지금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도 그렇고 몇몇 남자들을 관리하면서 돈을 받거나 뜯으면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악질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뭔 짓을 할지도 모르고. 네, 그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접근하면 걸릴 확률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도 아시고 싶은 건
다 아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처리해야 할지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바보 같은 아들은 의심을 할 법도 한데 완전히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니 그것부터 일단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집으로 왔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없이 서류들과 녹음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들의 눈에는 분노가 한가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무슨 이야기냐는 듯 잔뜩 굵어진 눈으로 물었죠. 뭐려? 엄마? 뭘 어떻게 해요? 너 아직도 그 애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는 거다. 나는 내가 그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닌다고 해도 말릴 생각은 없어. 다만 아파트 명에 넘기고 내 재산 나한테 옮겨놔라. 안 그러면 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빨아먹힐 놈이야. 저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등신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서 멱살을 잡든 뭐라든 해야겠어요. 아서라. 그랬다가 해코지라도 하면? 그러면 엄마는 이걸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누가 참으라고 하든 내 말 잘 듣고 그대로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뜯긴 돈도 못 찾고 또 무엇보다 이명주 그 애를 처벌할 수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또 흔들리거나 그러면 내 아버지한테 말할 거다. 제가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쓰러지신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경각심을 주었죠. 이후에는 아들이 직접 본인이 증거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아들 집에 CCTV도 설치를 했고요. 또한 아파트 명의도 빠르게 다시 제 이름 앞으로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증거를 모으는 사이 저는 변호사와 만났죠. 그리고 이번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면서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류의 사기꾼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조력을 받아가면서 증거를 모았고 경찰에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법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죠. 혼인 취소 같은 경우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 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딱 저희 아들의 사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대해서 사기를 쳤다면 적극적인 사기로 보고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변호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빠르게 취소 소송을 하라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도 잘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물론 결정적인 하나가 잡히게 되었죠. CCTV에 며느리가 아들이 없을 때 통화하는 내용이 다수 찍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녹음이 되는 CCTV였고 전부 다 어떻게 아들을 벗겨먹을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는 아들에게 욕을 잔뜩 퍼붓더니 잠적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모아놓았던 숨겨놓은 증거 파일들을 며느리가 우연히 집에서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했는데 어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이후에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돈들은 도박과
각종 유흥 자금으로 다 썼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인생에 큰 교훈 하나 배웠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쩔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법원에 혼인신고, 취소 소송을 하러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사기범으로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알고 보니 아들은 멍청하게도 혼인신고 서류를 며느리가 가져다가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아예 몰랐던 것입니다.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증거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들은 알아서 며느리가 신고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바빠서 당시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류를 떼볼 일이 하나도 없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기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급하게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잡혔다는 것이었죠. 사건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이전에 다니던 도박장도 들락거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도박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현재 사기죄로 벌써 몇 건이나 고소를 당한 바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서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여자였습니다. 그 뒤로의 이야기는 구속이 되었고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복수라면 복수일 수도 있었지만 가만히 있더라도 그 여자는 잡힐 운명이었습니다. 도박장을 그리 들락거렸으니 잡히지 않는 것도 이상했죠. 어차피 알아서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잡힐 여자였던 것입니다. 아들과 저는 그 이후에 오랜 시간 그냥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서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가졌고 아들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했기도 했었고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서울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써내려가고 있죠. 그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데 며칠 전 아들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거기는 어때요? 여기 생각보다 조용하고 괜찮구나. 사람들이 왜 시골에 내려오는지 알겠어. 조용하니 속 시끄러울 일도 없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말이냐?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그런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다. 다만 또 당하지만 않으면 된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지. 하지만 착한 사람들도 많으니 잘 구별해서 사귀어야 해. 네, 엄마. 그냥 엄마랑 정상적인 대화를 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말없이 그냥 고개가 끄덕거려졌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난 시간 동안 아들과 저는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복수심에 차올랐었고 아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도 가득했었죠. 아들은 그 여자가 뭔지 잔뜩 빠져서는 정신도 못 차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아들은 공황장애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꾸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하더군요. 참으로 못된 여자였습니다. 아들에게 병을 저에게도 상처만 남겼으니까요. 차라리 저라면 설령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마음 잡고 한 남자를 만나서 살 것 같은데 그 여자는 그게 되질 않았나 봅니다. 그 여자의 천성이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 그의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일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의 건강은 생각보다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매일매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주 서울에 다시 올라가서 남편 병실에서 1박 2일씩 보내고는 합니다. 건강이 나아진 까닭인지 남편은 밝은 모습이더군요. 사실 저는 어떻게 애들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남편은 벌써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표정 보면 모를 수가 있나. 게다가 결혼한다고 한번 인사 온 이후 거의 날 보러 오지 않는 걸 보고 느꼈지.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아무렇지 않겠어, 속상하지. 그래도 무사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넘어가서 다행이야. 요즘 사건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흉흉해. 그렇죠. 당신 몸만 신경 써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남편은 그 뒤로 다소 어두운 표정이 되긴 했지만 딱히 그 일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정말 속상한 것이겠죠. 이제 제 사연을 마무리해야겠네요.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제게 벌어진 일을 믿으시기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곤 하거든요. 정말로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지를요. 사실 제가 사연을 쓰는 데까지는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남사스럽게 알려서 뭐 하나 싶기도 했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그만이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저도 용기 내서 써본 것입니다. 또 제 사연이 또 다른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시골에서 끙끙 고민해 가면서 밤낮으로 긴 사연들을 적었습니다. 의외로 사연들을 적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도 듭니다. 며느리, 아니, 그 여자는 아마도 또 언젠가는 세상에 나와서 같은 짓을 반복하겠죠. 저는 그 여자가 반성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빈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사람입니다. 악인이었죠. 세상에 다시는 여자든 남자든 그런 인간들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아니면 어디 무인도에다가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긴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좋은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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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